이 작품 속에는 끊임없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토니오가 친구 바사니오를 위해 샤일록에게 3달 동안 3,000 다카트를 빌리는데, 다카트는 베니스 금화입니다. 13세기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700년 가까이 유럽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한 화폐였는데요. 순도 98.6%의 금으로 주조된 3.5g짜리 주화였습니다. 순도가 높아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돈 단위가 바로 베니스의 다카트였습니다. 베니스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꽤 높았습니다. 곳곳에 당시 물가를 짐작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샤일록은 투발이라는 사람을 통해 2가지 소식을 듣는데, 나쁜 소식은 도망간 딸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이고, 기쁜 소식은 안토니오가 망했다는 소식인 거죠. 없어진 다이아몬드 하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2,000 다카트나 주고 산 건데, 제가 들은 바로는 따님이 제노바에서 하루 저녁에 80 다카트를 썼다고 하더군요. 자네가 내게 칼을 꽂는구만. 80 다카트를. 안토니오의 여러 채무자들이 저와 동행하여 베니스로 왔는데 그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장담하더군요. 그건 아주 기쁜 일이야. 그건 기쁜 일이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따님에게 원숭이 한 마리를 주고 얻은 반지를 제게 보여주더군요. 망할년, 투발, 자네는 날 고문하고 있어. 딸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니 수존노인 샤일록 입장에선 고문당하는 심정이겠죠. 게다가 이 정신 나간 딸이 하룻밤에 80 다카트를 쓴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이쯤 되면 샤일록이 좀 불쌍해지죠. 딸 때문에 열받았다가 안토니오 소식엔 또 행복해하고 울다가 웃다가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부분입니다. 안토니오가 샤일록에 빌린 3,000 다카트는 지금 돈으로 얼마일까요? 제 생각엔 30억 원 정도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금화가 5개면 내 식구가 한 달 잘 살 수 있고요. 10개면 한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쓸만한 집 한 채의 가격은 1,000 다카트. 지금으로 치면 3,000 다카트는 아파트 3채의 가격이에요. 대략 3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맨 처음 베니스의 상인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제목에 있는 베니스와 상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셰익스피어가 왜 상인을 주인공으로 했을까요? 소위 막장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유층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면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당시 그런 돈을 주무르던 사람들이 바로 베니스의 상인들이었습니다. 8세기부터 1797년까지 베니스는 무려 1000여년 동안 독립성을 지켜왔고, 당시 베니스 상인들이 누렸던 부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곳이 베니스였어요. 베니스는 약 2,000명의 귀족 남자들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귀족들이 지배하는 일종의 공화국이지만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일반 시민, 그 아래는 하층민, 노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베니스에서 가장 베니스다운 건축물을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두칼레 궁전을 선택할 수 있어요. 9세기부터 국가 원수인 도제가 진물을 보며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베네치아의 입법, 행정, 정치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 정부 청사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도제인데, 이 책에서는 공작이라고 불립니다.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칼레 궁전에서 진물을 봅니다. 당시 베니스 공작을 그린 초상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조바니 벨리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가장 유명하죠. 베니스의 상징은 마르코 성인이 수호 성인인데 사자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베니스에 가면 날개 달린 사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또한 이탈리아의 화가 비토레 카르파초의 성 마르코의 사자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베니스의 가장 중요한 정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공작궁, 두칼레 궁전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당시 베니스의 배들이 보여요. 마침 배가 딱 4척이죠.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안토니오가 배 4척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상선 한 척은 트리폴리로, 또 한 척은 인도로 가고 있고, 셋째는 멕시코로, 넷째는 영국으로 가고 있으며, 여기서 트리폴리는 지중해고 영국, 멕시코, 인도 이렇게 4대를 띄웠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 베니스가 교류하던 땅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안토니오는 해상무역의 거상이죠. 베니스에서 배를 4척이나 두고 무역을 했던 안토니오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거예요. 티치아노가 그린 예수 십자가 유품 앞에 선 벤드라민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베네치아 상인 가문입니다. 이 벤드라민 가문은 유지를 수입해서 모직물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중산층 이상의 가문이었는데요. 이 그림의 중앙을 보면 벤드라민 가문 형제들이 벨벳과 단비톨로 만든 망토를 입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이 그림은 신흥 가문들이 회합 장소로 주로 이용하던 벤드라민 저택의 응급실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 속 상인이 안토니오이긴 하지만 안토니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역시 샤일록이죠. 샤일록은 셰익스피어가 만든 인물 중 햄릿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안토니오와 다르게 사람들의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악의 빌런이었죠. 자기 침을 내 수염에 쏟아놨던 당신께서 이 몸을 낯선 개 내차듯이 문지막 너머로 발길질한 당신께서 돈을 간청합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이런 말은 안 될까요? 걔가 돈이 있나요? 걔가 3,000 다카트를 꿔주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난 너를 다시 한번 그렇게 부르겠다. 다시 한번 침을 뱉고 차기도 하겠다. 이 돈을 빌려줄 거라면 차라리 적에게 빌려줘라. 그가 만약 어기면 더 편한 얼굴로 벌금을 강제할 수 있을 테니. 안토니오가 샤일록을 욕한 이유는 그가 바로 고리대금업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리대금업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조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 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지옥에 누가 있냐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돈주머니를 목에 매달고 처형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을 의뢰한 스크로벤이라는 사람 자체가 고리대금업 집안이었고, 어느 정도냐면 단테의 신곡에 나올 정도였어요. 비정하고 악랄한 고리대금업자들이 문학 속에 자주 등장하면서 대중들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혐오감은 나날이 늘어갔는데요. 샤일록 외에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전당포 노파도 바로 그 예입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알료나를 죽입니다. 알료나는 전당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공은 고리대금업자를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 죽어도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며 인류를 위해 자신이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고 결론짓고 결국 그녀를 죽이게 이르죠. 그런데 사실 죄와 벌 속의 노파는 별달리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전당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당시 고리대금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 수 있죠. 고리대금업만으로도 사회의 질타를 받을 정도인데 샤일록은 게다가 유대인이기까지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차별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독교권 국가에 살면서 유대교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나의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했다는 기독교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개 같은 내 영혼은 살인죄로 교수당한 늑대를 지배했어. 잔인한 그 혼은 바로 그 교수대를 벗어나 내 놈의 불경한 어미의 몸속에 누웠을 때 너에게 침체했어. 내 욕심은 늑대 같고 잔악하고 굶주렸고 탐욕스러우니까.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드러나죠. 참고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었고 군대, 법조계, 공무원 등 많은 공적인 직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주로 돈놀이, 즉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 베니스, 상인과 돈, 그리고 유대인이 주요 소재라면 가장 큰 줄거리는 법입니다. 법, 계약이 없으면 베니스 상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장 큰 플롯은 계약을 지키자입니다. 법,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안토니오의 입을 통해 잘 표현됩니다. 공자께서 법 절차를 막으실 수는 없다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와 동등하게 베니스에서 누리는 편익을 거부하면 이 도시가 교역과 이익을 모든 나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국가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테니까. 이 책에는 총 3개의 계약이 나오고 첫 번째 포셔와 구원자 사이의 계약은 베니스인과 외국인들과의 계약입니다. 또한 안토니오도 외국인인 유대인 샤일록과 계약을 맺죠. 베니스는 상업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의 계약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신의를 잃어버리면 교역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극을 통틀어 나오는 총 3가지 계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계약들을 모두 포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다 읽으면 포셔가 이 극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계약은 포셔 아버지와 구원자들 간의 계약입니다. 포셔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인데 사익감을 고르는 방법을 유언을 통해 계약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왜 계약이냐면 포셔가 하녀 네리샤에게 아버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금, 은, 납 3가지 궤로 그분이 마련해 놓은 제비뽑기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포셔가 좋아하는 남자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겨놓은 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을 사익감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포셔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편값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금궤에는 다음 글이 적혔군요. 선택하면 다수가 원하는 걸 얻으리라. 두 번째 은궤의 약속은 다음과 같군요. 선택하면 너 자신의 가치만큼 얻으리라. 세 번째 둔한 납은 충명스레 경고하길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 감수해야 한다. 금, 은, 납궤. 여러분이라면 어떤 궤를 고르시겠어요? 포셔의 아버지는 금과 은과 납이라는 상징적 금속을 통해서 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위를 고르려고 했고 포셔 또한 아버지를 믿고 같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은 다 포셔 앞에서 궤를 열게 되는데요. 결국 납궤를 연 바사니오가 포셔의 남편이 되죠. 근데 포셔가 마음에 들어했던 바사니오가 납궤를 연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포셔는 잘생긴 바사니오가 나타나자 뜬금없이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사랑의 환상이 있는 곳, 마음인지 머리인지 말해줘. 그건 어찌 태어나고 자랄까? 이것은 사랑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포셔가 읊은 대사를 보세요. 이 노래 3행의 각 운이 모두 D 발음으로 끝납니다. 납이 레드, D로 끝나잖아요. 라인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바사니오에게 의문적으로 동일한 것을 찾아보라며 끊임없이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포셔는 아버지 유언을 따르되 자신이 원하는 남편을 얻기 위해 은밀하게 상황을 조작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 한편의 절묘한 법정 드라마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셔일록이 서슬퍼런 얼굴로 안토니오의 살을 벨 칼을 갈고 있을 때 포셔는 누구나 재판만을 쫓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며 자비에 대하여 빛나는 대사를 뿜어내죠.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는 거요.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고 이중의 축복인데 베푸는 사람과 받는 이의 축복이며 최강자의 최강점으로 옥좌 위의 왕에게
왕관보다 더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지상의 권력은 자비로 정의를 조절할 때 신권과 가장 비슷하답니다. 샤일록이 자비가 있었다면 이때 포셔의 제안을 받아들여 3,000 다카트의 2배를 받고 인신까지 얻으며 행복하게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법과 계약서를 들먹이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죠. 셰익스피어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과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모든 사건을 법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계약을 행하기에 앞서 자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법과 계약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 속에서 자비를 베풀 때 세상은 더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죠. 때문에 극 중에서 가장 계약에 능했던 포셔가 자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정함을 해칠 경우 법은 인간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에 대한 영국인의 시선이 스며든 16세기 시대상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법과 계약 그리고 자비에 대한 시선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